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통해 통일에 대한 구상 그리고 구체적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어제 제안했죠. 북측에 지난 추석 때 못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제안했습니다. 자, 성사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번 회담 제안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통에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끝나고요. 가장 기자들이 재밌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통일은 설마 대통령이 대박이라는 말을 썼을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대박이다가 맞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통일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는데 예. 북한에 이제 통일병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급변 사태로 북한이 무너지면 2,500조 원 이렇게 30년 동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만 해도 6,000조가 되고 지금 희토류가 관심인데 희토류는 이제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지만 몇 경이 된다고 합니다. 어허. 몇 경. 그러니까 그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예. 일단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 통일만 되면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뭐 가스관 뭐 다 될 수 있고 유라시아로 직접 진출할 수 있고 분담 비용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정말 대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박은 어떻게 보면 좀 요행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행운으로 된 것. 그러나 이제 통일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러한 통일의 혜택은 좀 점진적으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과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에게는 대박이다. 그게 그런 말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통일 비용을 너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얻어지는 혜택까지 생각하면 그건 대박이다. 구세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사업입니다. 장 교수님, 오늘 핑크빛 넥타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의상과 똑같은 색깔을 하셨네요.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예.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껴왔던 넥타이를 오늘 타이밍을 맞춰서 하고 나왔습니다. 예. 자, 통일은 대박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대박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했으면 딱 좋았을 걸 그것이 좀 빠져서 저는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진감래,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 많이 써왔던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무너져도 그것이 바로 통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 한반도 지금 정세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국민들한테 너무 낙관적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됐을 때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대박이라는 것은 흥행이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온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는 커다란 큰 발전의 계기가 되고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통일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한테 통일세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은데 통일은 대박이다. 이 표현은 국민들한테는 좀 쉽게 다가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과거에 우리에서 오는 통일에서 우리에서 오는 왜 통일이냐? 그것은 대박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박이라는 것은 젊은 층까지도 통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어떤 고도의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대통령도 때로는 그런 대중적인 표현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읽혀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대박을 말씀하셨는데 남남 통일이야말로 진짜 대박이 아니냐. 아하. 그런 또 아쉬움은 약간 남더라고요. 남한 사회의 어떤 이념 갈등, 뭐 이런 동서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통일은 대박이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통일 비용을 계산했는데 갑자기 내일 북한이 무너졌다. 그 통일이 되면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
30년 동안 2,500조 원을 나눠줘야 됩니다. 1년에 우리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우리는 한 푼도 안 쓰고 북한에 다 퍼부어야 돼요. 예. 30년 동안 매년. 예. 그런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해서 북한의 생활 수준이 조금 낮으면서 하면 500조 원만 주면 됩니다. 2,000조 원의 차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을 계속 평화를 관리하면서 북한의 소득 수준이 조금 높아지도록 하는 걸 우리가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퍼주기론이 자꾸 등장하면은 이게 이제 그 상치되는 개념인데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생각하면 현명하게 북한 주민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을 시켜서 그들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통일이 돼야 통일 비용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예. 이제 그거 부연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예. 이제 저 체제 유지 비용하고 통일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제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국민 1인당 생각을 해볼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까? 세금이 부담된 것이? 글쎄요. 제가 1인당은 모르겠어요.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일단은 부담을 해야지 통일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통일은 대박이다를 얘기를 하기에는 남북 관계는 뭐 북한의 핵이라든가 뭐 지난해 벌어졌던 온갖 사건들 또 장성택 처형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풀고 나가야 될 게 추석 때 하기로 해놓고 여전까지 아직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도 있답니다. 추석 때는 만날 수 있었는데 추석 지난 그때 못 만나서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답니다. 이산가족 상봉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포지션을 보면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먼저 제의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떤 명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또 이렇게 화답을 한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를 제의하면서 그 이면에는 물론 도발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한 가장 선제적인 수단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 간의 교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의라고 하고 예. 성사될 걸로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북측과 이렇게 미리 교감은 지금까지로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안을 했던 뭐 이유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좀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억제 정책을 이제 쓰지만 남북한 관계 관련해서는 좀 유화책도 함께 이제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제안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남북한이 이와 관련한 그 전제 조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또 그 설이 또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설까지의 이번에 그 성사시키기는 좀 물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 차례 북한에 의해서 무산이 되기도 했고요. 참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일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장민정 앵커, 북한에 의해서 무산된 사례까지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추석을 맞아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다가 불과 나흘 전에 무산됐던 것 기억하시죠? 이 꿈에 그리던 가족과 만나기 위해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이산가족들의 망연자실한 심정. 바로 이 사진이 말해주는 것 같죠. 관련 일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개성공단 정상화 얘기가 오가던 지난해 7월, 이 북한이 무르익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제의해왔습니다. 이때 우리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은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이 둘 다 모두 보류하면서 결국 무산돼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 추사에서 추석 전후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제안했는데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도 마치고 장소와 대상까지 확정이 됐지만 불과 상봉을 나흘 앞두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 북한에 제안했는데요.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르면 오늘 나올 북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기자들이 지금 북측 전통문, 그다음에 조평통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반응이 없어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측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은 이제 예측되는 것은 북한은 속내는 분명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계산하는 거는 자칫 연계했다가 또 못한다. 그러면 지금 마식령 스키장 개장했는데 아하. 금강산 관광이 돼야 마식령 스키장에도 남한 주민들이 와서 스키장을 이용하게 해서 뭐 수지 타산을 조금이라도 마치는 어차피 적자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연계시킬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에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쪽에 이제 방점을 두는데 왜 그러냐면 신년사에 김정은이가 이제 직접 읽지 않았습니까?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향후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적대 관계 해소 그쳤어요. 적대 관계 해소는 그냥 평상시로 가는 건데 그렇죠. 요번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향후 적극 노력한다. 이거는 또 그 작년에 급과 경 문제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북측에서 나오려고 했던 조평통 서기국장 강지영이 남북 관계 개선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면 좀 투덜투덜대는 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데 예. 단지 이제 한번 우리를 떠보기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회담도 같이 하자라고 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만약 단독으로 이산가족 상봉만 받아들이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같이 엮어서 했을 때 우리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우리 정부는 그래도 대통령 지시니까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측면에서 좀 분리해서 각각 해보자. 그런 쪽으로 저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대체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데니스 로드먼이 이제 지금 북한을 갔고요. 내일이 또 김정은 생일이랍니다. 이쯤 되면 북한도 뭐 생각을 할 때 기왕 발표할 거면 내일 발표하는 게 더 나을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떤 타이밍의 정치를 또 북한은 또 절묘하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지금 내부적인 그런 그 김정은 정권의 강화 포석이 지금 외부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희석시키면서 밖으로 관심을 돌리는 네. 국제사회에서 지금 내부적인 숙청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남북 대화의 복원으로 돌리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지금 강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드먼이 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관심도 지금 많이 지금 북측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모든 외신 기자들이 좋아하는 그 기사 중에 또 하나거든요. 북측도 그걸 알기 때문에 좀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은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내부 사정이 잘 정리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예.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외적인 여러 가지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일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장악을 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지금 표출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저는 성사시킬 것 같습니다. 예, 선전용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살펴볼게요. 이제 소통 문제입니다. 어제 이제 기자 질문 중에서 불통 얘기를 했어요. 불통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야당에서는 좀 못마땅해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소통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그럼 타협하는 게 소통이냐,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게 무조건 무턱대고 만나는 게 소통이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대박을 말씀하셨는데 남남 통일이야말로 진짜 대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대선 공약 사항이긴 한데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에 대한 얘기는 일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아쉽긴 했는데 어찌됐건 어제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그 야당을 비롯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 보수 진보 상봉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안 그래도 지금 김한길 대표가 그 대타협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까지 한 마당인데 그런 것은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을 보인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결국은 야당하고는 소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좀 아쉬웠다. 그런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통이라는 말은 저는 사실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분법적인 갈등 요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그리고 남과 북의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갈등의 이분법적인 정치가 지금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통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성이 좀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어떤 자신의 정치 철학과 대선 고향을 통해서, 그리고 집권당의 어떤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정권이 탄생을 했으면 보수적인 시각에서 국정을 끌고 가게 나머지 진보의 30%나 40%는 당분간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선 때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계속 실행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통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것이 어떤 소통의 헤게모니가 없어지는 그냥 블랙홀이라고 하죠. 예. 혼란의 도가니로 저는 빠진다라고 봅니다. 혹시 반론하시려면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때 보니까 이제 당협위원장들까지 다 모아서 청와대에서 이제 회식을 갔더라고요. 야당하고도 그런 자리를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소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수직적인, 그러니까 상하 관계의 소통이 있고요. 좌우의 수평적 소통이 있다고 한다면, 수평적 소통이라는 거는 남을 내 편 만드는 것,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드는, 그게 정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소통을 야당을 요구를 했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 이건 내가 열심히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수직적 소통.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민원 담당,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에 교통사고 난 사건을 청와대에서 민원실에서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사건이 뭔지 저희 장민정 앵커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얘기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고충을 해결한 소통의 사례로 여대생 정은희 양 사망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제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이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거 억울하다. 절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 하면서 민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5년 만에 이 범인이 잡혀가지고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의 한을 풀어줬다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 사건, 그때로 돌아가서 되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구마고속도로에서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위아래 속옷이 발견되지 않았던 건데요. 네, 억울했던 유족들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 등의 수십 차례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고요. 결국 청와대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대구지검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전 정양이 스리랑카인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15년 만에 범인이 검거가 돼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사례를 듣는 얘기는 아마 소통,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처럼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거나 이른바 떼쓰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냥 무조건 만나줘서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섬세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어제 제시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렇게 소소한 것까지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큰 틀의 소통을 하려면 정책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소통의 마인드를 끌고 가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방위로 소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대국민 소통을 열심히 할 테니 야당은 좀 빠져 있어라. 그런 그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야당이 요새 워낙 존재감이 없긴 합니다. 지지율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야당도 상당한 의석을 국회에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또 유일한 제1야당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홍 박사님께서는 어제 뭐 핑크빛 그 의상도 그랬고 말투도 그랬고 좀 이렇게 소박한 말투를 많이 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소통이 뭐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사, 또 하나는 이제 대화 이건데 인사 문제에서 이를테면 뭐 하나값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야당에 계신 분들도 좀 기용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그분들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야당의 목소리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제도적인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탕평책 같은 거. 또 하나는 이제 대화인데 이렇게 그 민원 처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당은 국민의 다 대표들인데 국민의 일부를 다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하고 좀 더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고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그리고 이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로 치면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데 옆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대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건 바로 국가의 운영이거든요. 운영이 잘 안 되면 결국은 집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옆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이렇게 타이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왜 떠드는지 왜 불만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나 반대 목소리를 자주 경청하시고 정부 정책을 잘 설명하는 어제와 같은 기회를 좀 더 좀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기자회견 뒤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 여야 반응을 잠깐 들어보고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변인 유일호 김관영 대변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도 박 대통령이 밝힌 국정 운영과 각오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은 2인 삼각 경주와도 같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회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은 듣고 싶어 했던 얘기는 듣지 못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메시지만을 전달받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쌍방향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국정 홍보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잘 짜여진 한 편의 각본보다 솔직한 대화를 원합니다. 네, 여야 반응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이슈를 더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 뭐 개각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개각은 없다. 뭐 비서실장이 얘기했고 지금은 1초도 아깝다.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건 개헌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답니다. 이게 꾸준히 대통령은 사실 개헌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는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1초도 아깝다. 개각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각에 대해서 지금 뭐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무위원들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국무위원들이 동의하지 말고 일단 직책에 충실하고 있어라.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2, 3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예. 개각을 어느 날 갑자기 인사권은 아닙니까? 통치권자의 가장 그 국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인사 카드인데 예. 인사 카드를 지금 미리 하겠다고 하면 내각도 손을 놓을 것이고 아하. 그리고 국정을 지금 다 잡아서 끌고 가야 될 이 시점에서 어제 신년 기자회 때 개각 문제를 딱 터뜨리면 아무것도 지금 딴 얘기가 다 묻히죠. 딴 얘기가 다 묻히죠. 예. 그래서 개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3월 초쯤 개각을 단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각의 요인이 충분히 있고 개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다고 하면 국정이 마비가 되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요인은 충분히 한 3월 달 가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인사는 만사고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우리 역대 정치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시점에서 인사카드를 꺼내고 예. 그것이 갑자기 꺼내는 것이 저는 국정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그 자리에 있던 장관들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총리실에서 1급 전원 그 사표를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총리가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재가를 받았다는 거죠. 1급 사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이후에 개각설이 불거질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건 뭐 전략을 잘못 잡았건 어찌됐건 좀 잘못 처리를 한 거죠. 예.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걷어들였다 그래서 이게 그럼 쉽게 또 이 마무리될 문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런 조치를 취하려 했을 때는 분명히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유보시킬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개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각 얘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개헌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개헌은 지금 하고 있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87년에 개헌을 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역대 정권마다 계속 부정부패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개각의 당위성은 있지만 지금 개각을 하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산적한 현안들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정권의 레임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헌을 하려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바로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출범하는 그런 개헌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개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달라지는 게요. 다음 대선 후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개헌 얘기 못 합니다. 어차피 5년 임기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까지 나왔던 얘기는 사실은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많았습니다.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로 하는 것,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의원 모임에서 나온 그 제3의 대안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을 해서 서로 이제 권한을 분배시키는 그 제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예. 지금부터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번 그 총선거와 연관지어서 개헌을 작업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도 어제 대통령의 발언과는 또 별도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